보험 설계사가 건넨 서류를 보는 순간 나는 숨이 멎는 것 같았다. 여의도 금융센터 27층. 대형 보험회사 VIP 상담실의 커피 향이 갑자기 너무 진하게 느껴졌다. 창밖으로 한강이 보였지만 나는 그 풍경을 볼 수가 없었다. 서류에 적힌 글자들만이 눈에 들어왔다. 계약자 김수진, 피보험자 김수진, 그리고 수익자 박영수, 사망보험금 5억 원, 간병비 3천만 원, 치매 진단금 2천만 원. 모든 수익자가 나, 박영숙으로 되어 있었다. 나는 이 보험에 대해 아무것도 몰랐다. 딸 수진이가 이런 보험에 가입했다는 것도, 그 수익자가 내가 되어 있다는 것도. 어머니, 혹시 모르고 계셨나요?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설계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고개를 저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손이 떨렸다. 68의 나이에도 나는 건강했고 정신도 멀쩡했다. 그런데 왜 딸이 나를 수익자로 해놓은 걸까? 딸에게는 남편이 있다. 두 아이가 있다. 그런데 왜 엄마인 내가 사망보험금을 받게 되어 있는 걸까? 간병비나 치매 진단금까지도. 이 계약은 3년 전에 체결되었고요. 매월 보험료는 자동이체로 납부되고 있습니다. 수익자 변경을 원하시면 계약자이신 따님의 동의가 필요한데요. 나는 가까스로 입을 열었다. 아니요. 변경은 나중에 다시 상담할게요. 손에 든 서류가 다들바들 떨리는 게 보였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 나는 왜 오늘 여기에 온 걸까? 맞다. 수진이가 부탁했었다. 엄마, 보험 서류가 집으로 왔는데 내용 좀 확인하고 싶어서 그러는데 보험회사 같이 가줄 수 있어. 나는 당연하다는 듯이 그러자고 했다.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게 엄마 아닌가. 그런데 이 서류의 의미는 뭘까? 보험회사를 나와 겨울바람을 맞았다. 12월의 서울은 매섭게 추웠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3년이 지났다. 수진이가 이 보험에 가입한 것도 남편이 죽던 해였다. 그건 우연일까? 나는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면서 머릿속을 정리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정리가 되지 않았다. 가슴 속에 무언가 무거운 돌덩이가 가라앉는 느낌만 들었다. 딸 수진이는 내 자랑이었다. 이화여대 디자인과를 나와서 대기업 홍보팀에서 일하다가 결혼 후에는 프리랜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다. 마포구 아파트에서 남편 강민호와 두 아이를 키우며 살고 있다. 큰애 지우는 18, 고등학교 2학년이고 활발하고 밝은 아이다. 작은애 준서는 15, 중학교 3학년인데 요즘은 사춘기인지 말수가 적다. 그리고 사위 민호는 솔직히 말하면 걱정거리였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민호는 사업을 한다며 여러 번 실패를 반복했다. 처음에는 온라인 쇼핑몰, 그 다음엔 치킨집, 그리고 지금은 무슨 컨설팅 회사를 한다는데 실제로는 일이 거의 없는 것 같았다. 하지만 수진이가 선택한 사람이니까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지하철 안에서 나는 지난 3년을 떠올렸다. 남편 박정훈이 갑자기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건 70 생일을 불과 2달 앞둔 때였다. 퇴직금, 보험금, 연금, 그리고 우리가 모아둔 예금까지 합치면 남편이 남긴 유산은 적지 않았다. 강남 반포동 아파트는 대출도 없이 완전히 우리 명의였다. 나는 혼자가 되었지만 경제적으로는 불안하지 않았다. 그리고 딸 가족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었다고 생각했다. 처음엔 작은 것들이었다.
지우가 강남 대형학원에 다니고 싶다고 했을 때 수진이가 말했다. 엄마, 이번 달 좀 빠듯해서 그러는데 나는 바로 3개월 치 학원비 700만 원을 송금했다. 준서가 축구부에 들어가면서 장비를 사야 했을 때는 150만 원어치를 다 사줬다. 민호의 치킨집이 망해서 한동안 수입이 없을 때는 석 달간 매달 200만 원씩 생활비를 보탰다. 그게 6개월이나 이어졌다. 수진이가 작업용 맥북 프로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는 400만 원짜리를 사줬다. 일에 필요한 거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도움이 당연한 것처럼 되어버렸다. 수진이한테 오는 전화는 항상 부탁으로 시작됐다. 엄마 미안한데 엄마 있잖아. 엄마 좀 도와줘. 그리고 나는 매번 들어줬다. 딸을 위해서, 손주들을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었다. 그게 엄마의 역할이라고 믿었다. 신촌역에서 내려 우리 아파트까지 걸어가면서도 나는 그 보험, 서류 생각만 했다. 왜 수익자가 나일까? 혹시 수진이는 내가 먼저 죽을 거라고 생각하는 걸까? 그럼 수익자를 바꿀 필요도 없으니까. 하지만 간병비나 치매 진단금은 살아있을 때 받는 거다. 그것까지 내가 받게 되어 있다는 건 수진이가 내가 나중에 간병이나 치매에 걸릴 걸 예상하고 그때 내가 그 돈을 받아서 내 간병비로 쓰라는 건가? 그런데 왜 나한테 상의도 안 하고 이런 걸 만들었을까? 집에 들어가서 현관문을 열었다. 깨끗하게 정돈된 것이 남편 사진이 놓인 장식장, 넓은 베란다 너머로 보이는 한강. 나는 혼자 살지만 외롭다고 느낀 적은 별로 없었다. 딸과 손주들이 가끔 찾아왔고 친구들과의 모임도 있었다. 하지만 오늘은 집이 너무 조용하고 차갑게 느껴졌다. 주방에서 녹차를 우리면서 휴대폰을 봤다. 수진이한테서 카톡이 와 있었다. 엄마 오늘 보험회사 가줘서 고마워요. 확인 잘 됐어요? 별 문제 없었죠? 나는 답장을 칠 수가 없었다. 별 문제 없었다고 대답해야 하나. 하지만 내 안에는 엄청난 의문이 소용돌이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보면서 딸과의 관계를 하나하나 되짚어봤다. 수진이는 착한 아이였다. 어렸을 때부터 말을 잘 들었다. 사춘기 때도 별로 반항하지 않았다. 결혼하고 나서도 자주 상의해왔다. 하지만 언제부터일까? 상의가 아니라 요청이 된 건 언제부터일까? 내 의견을 묻는 게 아니라 돈을 요구하는 것만 남은 건. 다음 날 아침 눈을 떴을 때는 벌써 8시가 넘어 있었다. 드물게 늦잠을 잤다. 몸이 무거웠다. 어젯밤 피로가 가시지 않은 것 같았다. 아니, 피로가 아니었다.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은 무거운 감정이 온몸을 짓누르고 있었다. 아침을 먹으면서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까 고민했다. 하지만 뭐라고 물어야 할까? 왜 수익자가 나냐고 직접 물으면 수진이는 뭐라고 대답할까? 혹시 내가 상처받을 만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뭔가 깊은 생각이 있어서 나한테 말하지 않은 것뿐일까? 결국 전화는 하지 않고 하루를 평범하게 보냈다. 오전에는 청소와 빨래, 오후에는 이마트에 장 보러 갔고, 저녁에는 친구들과 약속된 북카페 모임에 갔다. 친구들과의 시간은 즐거웠다. 하지만 내 마음 한구석에는 계속 그 보험 생각이 있었다. 북카페에서 돌아오는 길에 지우한테서 전화가 왔다. 할머니, 이번 주 토요일에 시간 있으세요? 같이 쇼핑 가요. 지우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잠깐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그래. 어디 가고 싶은데? 강남역이요. 새 옷도 사고 화장품도 보고 싶어요. 요즘 지우는 꾸미는 데 관심이 많아서 자주 쇼핑하자고 한다. 그리고 언제나 내가 계산한다. 처음엔 가끔씩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다. 손녀한테 옷 사주는 게 할머니 낙이기도 하니까. 하지만 요즘은 횟수가 너무 잦아졌다. 한 달에 서너 번은 나간다. 한 번 나갈 때마다 50만 원에서 100만 원은 쓴다. 알았어. 토요일 오전에 만나자. 감사합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복잡한 기분이 들었다. 지우가 정말 나랑 함께 있고 싶어서 부르는 걸까? 아니면 내가 사주니까 부르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는 내가 싫었다. 손녀를 의심하다니. 할머니 자격이 없다. 하지만 어제 보험 일이 있고 나서 모든 게 다르게 보이기 시작했다. 토요일. 나는 강남역에서 지우를 만났다. 지우는 친구들과 똑같은 스타일로 옷을 입고 머리를 염색해서 왔다. 손에는 늘 휴대폰을 들고 뭔가를 보고 있었다. 할머니. 이쪽이에요. 지우가 내 손을 잡고 여기저기 가게를 끌고 다녔다. 옷가게, 신발 가게, 화장품 가게, 액세서리 가게. 피팅룸과 내가 앉은 의자 사이를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하면서 이거 어때요? 저거랑 이거 중에 뭐가 나아요? 하고 물었다. 나는 매번 예쁘다. 잘 어울린다고 대답했다. 그렇게 옷 5벌, 신발 2켤레, 가방 하나, 화장품 세트, 액세서리 여러 개를 샀다. 계산할 때 지우는 당연하다는 듯이 내 뒤에 서 있었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또 올게요. 헤어질 때 지우는 가볍게 손을 흔들고는 친구들을 만나러 가느라 다른 방향으로 뛰어갔다. 나는 혼자 지하철역 계단에 서 있었다. 쇼핑백을 든 손이 무거웠다. 오늘 130만 원을 썼다. 하지만 지우는 고맙다는 말만 하고 곧바로 친구한테로 갔다. 나와 함께 있는 시간보다 친구들과의 시간이 더 중요한 거겠지. 젊은 애들은 다 그렇다. 당연한 거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가슴이 아플까? 집에 돌아와서 영수증을 보면서 이번 달 지출을 계산해 봤다. 수진이네 생활비 보조가 300만 원, 준서 학원비 250만 원, 민호 사업자금 명목으로 빌려준 게 1000만 원, 지우와의 쇼핑이 130만 원, 내 생활비가 200만 원 정도. 합치면 이번 달만 2천만 원 가까이 나갔다. 남편 유산이 넉넉하긴 해도 이런 속도로 쓰면 언젠가는 바닥날 것이다. 하지만 딸과 손주를 위해서라면 이라고 생각해왔다. 그게 가족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보험 수익자가 나라는 사실이 그 믿음을 흔들기 시작했다. 혹시 수진이는 내가 살아있는 한 계속 지원해 주길 바라는 건 아닐까? 그리고 내가 나중에 간병이나 치매에 걸리면 그 보험금을 받아서 나를 돌보면서도 대속 지원을 받으려는 건 아닐까? 내가 죽으면 5억 원이 들어온다. 그건 내 유산보다 클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나 자신이 무서웠다. 딸을, 손주를 이렇게 보다니. 하지만 한번 떠오른 생각은 사라지지 않았다. 밤에 침대에서 나는 울음이 터져 나왔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상의할 수 있었을 텐데. 남편이 있었다면 이렇게 외롭지 않았을 텐데. 다음 주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 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뭔데? 준서가 고등학교 입시 준비 때문에 특별반 학원을 다니고 싶대. 근데 지금 다니는 학원 말고 입시 전문 학원도 추가로 다니고 싶다는 거야. 두 군데 다니면 한 달에 400만 원 정도 나오는데 민우 일이 아직 안정적이지 않고 내 일도 이번 달은 프로젝트가 없어서 나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엄마, 미안한데 반년만, 딱 반년만 학원비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준서 미래를 위한 거잖아. 손주의 미래를 위해. 그 말은 언제나 내 마음을 움직였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다. 수진아, 잠깐만. 내가 지난 3년 동안 너희한테 얼마나 도와줬는지 알아? 전화 너머로 수진이가 잠깐 멈칫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계산을 해봤어. 매달 지원한 거, 애들 교육, 민우 씨 사업작, 다 합치면 3억 넘게 들어갔더라. 엄마, 그거 우리가 힘들 때 도와준 거잖아.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 고맙게 생각해. 정말 내 목소리가 떨렸다. 왜냐면 엄마, 아빠 보험금이랑 유산 있잖아. 혼자 쓰는 것보다 가족한테 쓰는 게 낫지 않아? 그 말에 나는 숨이 턱 막혔다. 혼자 쓰는 것보다 가족한테. 그러니까 수진이는 내 유산이 가족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구나. 수진아, 나도 생활이 있어. 노후 자금도 필요하고, 만약에 내가 아프거나 간병이 필요하면 그 비용도 있어야 하잖아. 그런 거 아직 한참 남았잖아. 엄마 건강하시잖아. 그리고 나중에 뭔가 있으면 우리가 다 모실 거잖아. 모신다. 그 말이 묘하게 걸렸다. 수진아, 너 3년 전에 보험 들었지? 전화 너머로 수진이의 숨소리가 멈춘 것 같았다. 왜? 어떻게 알았어? 지난번에 보험회사 갔을 때 서류 봤어. 수익자가 나더라. 한참 침묵이 흘렀다. 그거. 응, 맞아. 수익자 엄마로 했어. 왜? 민호 믿을 수가 없잖아. 나한테 무슨 일 생기면 민호가 보험금 받아서 또 사업한다고 날릴 것 같아서. 엄마가 받으면 애들 위해서 잘 쓸 거라고 생각했어. 이유는 그럴듯했다.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그런데 간병비나 치매 진단금까지 내가 받게 되어 있던데. 그건 뭐야? 그건 말이야. 나중에 엄마가 혹시 간병이나 치매 같은 게 생기면 내가 모실 거니까 그 비용으로 쓰려고 그랬어. 내 간병비를 내 보험에서. 엄마가 우리 도와주잖아. 그러니까 나도 엄마 도울 생각이었던 거야. 그리고 엄마 유산도 어차피 나중엔 우리 거 되는 거니까 미리미리 계획적으로 쓰는 게 낫잖아. 그 순간 내 안에서 뭔가가 와르르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다. 어차피 우리 거. 수진이 내가 살아있을 때도 죽은 다음에도 내 돈을 자기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보험까지 그 계획의 일부였던 거다. 수진아, 나 좀 생각할 시간 줘. 뭘 생각해? 준서 학원비 말하는 거야? 엄마, 준서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 알아. 그래도 나도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가슴이 조여왔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서 깊게 숨을 쉬었다. 내 딸은 나를 뭐라고 생각하는 걸까? 엄마? 아니면 ATM기? 미래의 간병인? 나는 수진이를 위해서 평생을 살아왔다. 아기 때부터 모든 걸 바쳤다.
근데 지금 수진이는 나를 그저 지원자로밖에 안 보는 거 아닐까. 그날 밤 나는 혼자 저녁을 먹었다. TV를 켰지만 내용이 머리에 안 들어왔다. 뉴스, 예능, 드라마. 모든 게 저 멀리서 흘러가는 영상처럼 느껴졌다. 남편 사진을 봤다. 남편이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남편은 다정한 사람이었지만 원칙이 있는 사람이기도 했다. 딸이 너무 의지하면 분명히 타이르고 혼냈을 것이다. 하지만 남편은 이제 없다. 나 혼자 판단해야 한다. 며칠 후 민호한테서 전화가 왔다. 이건 정말 드문 일이었다. 민호가 나한테 직접 전화하는 건 거의 처음이었다. 장모님, 잠깐 시간 괜찮으세요? 민호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진지했다. 응, 괜찮아. 사실은 제가 완전히 새로운 사업 기회를 잡았거든요. 이번엔 정말 확실합니다. 근데 초기 자본이 좀 필요해서요. 또 오구나 싶었다. 민호는 지금까지 3번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했다. 처음엔 온라인 쇼핑몰, 2번째는 치킨집, 지금은 뭔가 컨설팅 비즈니스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일이 없다. 얼마나 필요한데? 5천만 원입니다. 근데 이번엔 진짜 성공합니다. 장모님한테 폐 안 끼칠게요. 5천만 원. 작은 돈이 아니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민호한테 여러 번 돈을 빌려줬지만 돌려받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매번 꼭 갚겠습니다라고 했지만 소용없었다. 민호 씨, 나 이제 더는 못 도와줘. 네. 그런데 장모님, 아버님 보험금이랑 유산 있으시잖아요. 조금만요. 조금이 아니야. 5천만 원은 큰 돈이야. 그래도 가족이잖아요. 가족끼리 서로 돕는 거 당연한 거 아닌가요? 가족이니까. 최근에 그 말이 너무 무겁게 느껴진다. 가족이니까 도와주는 게 당연하다. 가족이니까 공짜로 주는 게 당연하다. 근데 나는 뭘 받는 걸까? 고마움, 사랑, 아니면 그냥 의무감. 민호 씨, 나도 내 노후를 생각해야 해. 내 생활도 있고. 장모님, 아직 건강하시잖아요. 노후는 아직 한참 남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뭔가 있으면 수진이도 저도 다 모실 거예요. 모신다. 또 그 말이다. 근데 그 말 뒤에 뭐가 숨어 있을까? 내 유산을 노리니까 모신다는 건 아닐까? 2번은 안 돼. 나는 전화를 끊었다. 민호의 불만스러운 목소리가 마지막에 들렸지만 더 듣고 싶지 않았다. 그 후 며칠간 수진이도 민호도 연락이 없었다. 손주들한테서도 연락이 없었다. 평소엔 일주일에 서너 번은 누군가한테서 연락이 왔는데 그 침묵이 묘하게 무거웠다. 혹시 내가 도와주지 않으니까 연락 안 하는 걸까? 그렇다면 그들한테 나는 뭐였을까? 일주일 후 준서한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준서 목소리는 요즘 완전히 변성기가 끝나서 낮아졌다. 응, 괜찮아. 너는? 저도 괜찮아요. 근데 할머니한테 물어볼 게 있어서요. 뭔데? 엄마랑 아빠가 요즘 할머니 얘기를 해요. 갑자기 이상해지셨다고. 돈을 안 주신다고. 무슨 일 있어요? 나는 숨이 막혔다. 수진이와 민호가 아이들한테 내 험담을 하고 있는 거구나. 준서야. 할머니는 그냥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내 생활이랑 미래에 대해서. 근데 할머니, 돈 있으시잖아요. 할아버지 돌아가셨을 때
엄청 받았다고 엄마가 얘기했어요. 그 말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수진이가 손주들한테 내 유산 얘기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내가 돈이 많다는 걸 당연하게 알려주고 있었다. 준서야, 돈은 아무리 많아도 아껴야 하는 거야. 그리고 할머니도 생활이 있어. 근데 가족이면 나눠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사회 선생님이 가족은 서로 돕는 거래요. 가족은 서로 돕는 거. 그 말은 맞다. 하지만 한쪽이 계속 주기만 하는 게 서로 돕는 걸까? 나는 준서한테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몰랐다. 준서야, 할머니는 너희를 사랑해. 근데 그거랑 돈을 주는 건 별개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엄마가 말했어요. 할머니가 요즘 이상하시대요. 혹시 치매인가 봐요. 그 순간 내 등골이 서늘해졌다. 치매. 수진이 보험의 수익자가 내가 된 이유. 치매 진단금. 혹시 수진이는 내가 치매에 걸리길 바라는 걸까? 그럼 보험금도 들어오고 내 판단 능력도 없어지고 재산을 마음대로 쓸 수 있으니까. 준서야, 할머니는 치매 아니야. 정신 멀쩡해. 생각하고 판단하는 거야. 그럼 학원비 안 주시는 거예요. 결국 준서도 돈 얘기만 하는 거구나. 나는 깊게 숨을 쉬었다. 이번엔 미안해. 엄마 아빠가 알아서 하실 거야. 준서는 불만스럽게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다. 나는 휴대폰을 쥔 채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다. 손주까지도 나를 돈으로만 보는 걸까? 아니, 틀렸다. 손주들은 아직 어리다. 부모의 가치관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뿐이다. 문제는 수진이와 민호다. 그들이 아이들한테 나를 어떻게 얘기하는지가 문제다. 다음 날, 나는 변호사 사무소를 찾아갔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거래하던 법무법인이었다. 60대 후반의 차분한 분위기를 가진 변호사 선생님이었다. 오랜만입니다. 남편분 돌아가신 지 벌써 3년이나 됐네요. 네. 오늘은 상담 좀 받으려고요. 나는 지난 3년간의 일들을 다 얘기했다. 딸한테 준 돈, 손주들한테 쓴 돈, 그리고 보험 수익자 건. 변호사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그렇군요. 사실 이런 케이스가 요즘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특히 부모가 자산이 있는 경우, 자녀들이 그걸 의지하게 되죠. 그리고 부모가 거절하면 관계가 악화됩니다. 심한 경우엔 부모 판단 능력을 의심해서 성년후견인을 신청하는 경우도 있어요. 성년후견인이요? 네. 치매 같은 걸로 판단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이 후견인을 붙일 수 있어요. 그럼 재산 관리를 후견인이 하게 되죠. 나는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다. 혹시 수진이가 거기까지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지. 선생님, 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본인 재산을 확실하게 관리하세요.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하세요. 앞으로 지원에 대해서도 명확한 기준을 세우세요. 예를 들어 빌려주는 거면 차용증을 작성하고, 주는 거면 증여계약서를 쓰세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본인 의사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겁니다. 변호사 말은 엄격했지만 정확했다. 나는 지금까지 다 애매하게 해왔다. 딸을 위해서, 손주를 위해서라고 생각하면서 무조건 다 들어줬다. 그게 그들을 버릇없게 만들고 나를 이용하는 관계를 만든 거였다. 유언장은 빨리 만드는 게 좋을까요? 네. 지금 마음이 명확할 때 만드세요. 그리고 걱정되시면 임의후견 계약도 생각해 보세요. 이건 본인이
미리 후견인을 지정해 놓는 제도예요. 나중에 판단 능력이 떨어져도 본인이 신뢰하는 사람한테 재산 관리를 맡길 수 있어요. 나는 그날 바로 유언장 작성을 의뢰했다. 재산 배분은 수진이한테도 남기되 손주들 교육비로 신탁하는 형태로 했다. 그리고 나중에 내가 치매나 간병이 필요하면 변호사 선생님이 임의후견인이 되는 계약도 맺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이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다. 뭔가를 결정하고 행동하는 게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하는구나. 처음 알았다. 하지만 그 평온은 오래가지 못했다. 다음 주에 수진이가 갑자기 집으로 찾아왔다. 약속도 없이 갑자기 온 건 처음이었다. 초인종이 울리고 문을 열었더니 수진이가 서 있었다. 표정이 굳어 있었다. 엄마, 들어가도 돼. 나는 말없이 수진이를 들였다. 거실에 앉자마자 수진이가 물었다. 엄마, 무슨 생각하는 거야? 변호사 사무소 갔다며? 유언장 썼다고 들었어. 나는 놀랐다. 어떻게 알았을까? 어떻게 알았어? 변호사 사무실 비서가 내 대학 친구야. 우연히 들었어. 엄마, 왜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런 걸 해? 상의라도 하지. 나는 깊게 숨을 쉬었다. 수진아, 그건 내 재산이야. 내가 결정할 일이지. 근데 가족인데 상의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혹시 나한테 안 남길 생각이야? 그런 말 안 했어. 그냥 제대로 된 형태로 남기고 싶은 거야. 제대로 된 형태가 뭔데? 혹시 신탁이나 그런 복잡한 거 한 거야? 수진이는 이미 내용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비서한테 자세히 들었나 보다. 엄마, 우리 지금 정말 힘들어. 민호 일은 안 되고 내 일도 줄고 있고 애들 교육비는 계속 나가고 근데 엄마는 갑자기 지원도 끊고 유언장까지 쓱. 우리 버리려는 거야? 버리는 게 아니야. 그냥 나도 내 생활이 있다는 걸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충분히 도와줬다고 생각해. 충분히. 엄마, 아빠 유산이 얼마야? 10억 넘지. 그거 혼자 쓸 거야? 나는 할 말을 잃었다. 수진이는 남편 유산 금액까지 정확히 알고 있었다. 그리고 그걸 노리고 있었다. 수진아, 그건 내 노후 자금이야. 아빠가 나한테 남겨준 거라고. 노후 자금? 엄마, 아직 60대잖아. 건강하잖아. 그리고 나중에 뭔가 있으면 우리가 모신다니까. 모신다고. 정말. 너희는 내 재산만 노리는 거 아니야. 그 말에 수진이 표정이 변했다. 엄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나 지금까지 엄마 생각하면서 살았는데. 그런데 그렇게 의심을 해? 그럼 왜 보험 수익자를 나로 했어? 왜 간병비나 치매 진단금까지 내가 받게 해놨어? 그거 설명했잖아. 엄마 위해서, 나중을 위해서 계획한 거라고. 정말. 아니면 내 돈을 계속 쓰기 위한 계획이었던 거 아니야? 수진이가 벌떡 일어났다. 이제 됐어. 엄마가 나를 안 믿으면 할 말 없어. 근데 기억. 우리가 진짜 힘들 때 엄마는 도와주지 않았어. 수진이는 나가버렸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크게 울렸다. 나는 혼자 거실에 남았다. 창밖을 보니 수진이가 환한 걸음으로 걸어가는 게 보였다. 그날 밤 나는 울었다. 평생 처음으로 딸과 이렇게 싸웠다. 언제나 나는 딸 편이었고 딸은 나를 의지했다. 근데 이제 그 관계가 깨진 건가? 아니면 원래 깨져 있었는데 내가 몰랐던 건가? 그 다음부터 수진이한테서 연락이 완전히 끊겼다. 지우나 준서한테서도 연락이 없었다.
나는 매일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아무것도 없었다. 마치 나는 가족에게서 잘려나간 것 같았다. 친구한테 상담했다. 비슷한 나이의 여자친구로 자녀와 손주가 있는 사람이었다. 내 마음 알아. 우리 아들도 비슷했어. 이혼하고 손주 데려오면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했지. 처음엔 도와줬어. 근데 점점 당연하게 생각하고 감사도 안 하고. 그래서 내가 어느 날 안 된다고 했어. 그랬더니 나보고 냉정하다고 했어. 그 다음엔 어떻게 됐어? 한동안 연락이 없었어. 근데 반년쯤 지나서 아들이 사과 전화를 했어. 자기가 너무 의지했다고. 지금은 스스로 해결하면서 가끔 손주 데리고 놀러와. 관계가 전보다 나아진 것 같아. 친구 얘기가 희망을 줬다. 혹시 수진이도 나중에 깨달을까? 하지만 그때까지 나는 기다릴 수 있을까? 그리고 만약에 수진이가 안 변하면 어떡하지? 연말이 다가왔다. 매년 이맘때면 수진이네 가족과 함께 연말을 보냈는데 올해는 아무 연락도 없었다. 나는 혼자 연말을 보낼 것 같았다. 그게 외롭긴 했지만 동시에 좀 자유로운 느낌도 들었다.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부담에서 벗어난 느낌. 12월 말, 지우한테서 오랜만에 전화가 왔다. 할머니, 잘 지내세요? 지우 목소리가 평소보다 작았다. 잘 지내. 너. 저도 괜찮아요. 근데 할머니, 엄마한테 들었는데 우리 싫어하시게 됐어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싫어하는 거 아니야. 지우 정말 사랑해. 그럼 왜 갑자기 안 만나주고 돈도 안 주세요? 역시 돈 얘기구나. 지우한테는 나와의 관계가 돈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구나. 지우야, 할머니는 너를 사랑해. 근데 그거랑 돈 주는 건 다른 거야. 할머니도 생활이 있어. 근데 할머니 돈 많으시잖아요. 엄마가 그랬어요. 또 수진이가 아이들한테 내 재산 얘기를 한 거다. 그게 아이들 생각을 왜곡시키고 있다. 지우야, 돈은 많아도 아껴야 해. 그리고 할머니랑 지우 관계는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거 아니야? 전화 너머로 지우가 침묵했다.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할머니가 차가워진 건 알겠어요. 지우는 전화를 끊었다. 나는 휴대폰을 쥔 채로 눈물이 흘렀다. 손녀까지도 나를 차가운 할머니로 생각하고 있다. 근데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그냥 내 생활과 존엄을 지키려고 했을 뿐인데. 새해가 밝았다. 새로운 해는 조용하게 시작됐다. 설날에도 어디 가지 않고 집에서 혼자 TV를 봤다. 친구들한테서 새해 문자가 왔지만 수진이한테서는 아무것도 없었다. 손주들한테서도 없었다. 나는 내 생활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오래전에 그만뒀던 수채화 클래스에 다시 등록했다. 친구들과 점심 모임도 더 자주 가졌다. 혼자 여행도 계획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가고 싶어 했던 제주도. 나는 나를 위해서 사는 법을 조금씩 배워갔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수진이와 손주들 생각이 있었다. 그들은 잘 지내고 있을까? 힘들지 않을까? 근데 연락하는 건 내가 먼저 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그때부터 관계를 다시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근데 만약에 그들이 나를 필요로 하는 게 돈뿐이라면 그 관계는 진짜가 아니다. 2월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삼성서울병원입니다. 혹시 김수진 씨 보호자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네. 엄마예요. 무슨 일이에요? 김수진 씨가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지금 응급실에서 치료 중입니다. 의식은 있지만 약간 혼란스러워 하시고요. 빨리 오실 수 있으세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잡았다. 딸이 사고를 당했다. 당장 병원에 가야 한다. 근데 그 순간 내 머릿속에 뭔가가 스쳤다. 보험 수익자. 만약에 수진이가 죽으면 5억 원이 나한테 온다. 수진이는 그걸 바랐던 걸까? 아니,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딸이 다쳤는데 당장 가야 한다. 나는 서둘러 준비하고 병원으로 향했다. 병원 응급실 대기실에 민호와 준서가 있었다. 지우는 아직 학교에서 오는 중인 것 같았다. 장모님, 와주셨네요. 민호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떨리고 있었다. 당연하지. 딸인데 수진이는 지금 치료 중이에요. 생명에는 지장 없대요. 근데 오른쪽 다리 골절이랑 갈비뼈, 금가공 머리도 타박상이 있대요. 나는 안도했다. 생명에 지장 없다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했다. 얼마 후 의사가 나왔다. 보호자분이시죠? 네. 엄마입니다. 수진 씨는 오른쪽 대퇴골 골절과 늑골 골절이 있습니다. 머리 타박상도 있지만 뇌에는 이상 없어요. 입원 치료가 필요하고 회복은 가능합니다. 다행이네요. 진심으로 안도했다. 딸이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었다. 수진이 병실에 들어갈 수 있게 됐다. 수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점적을 맞고 있었다. 얼굴에 붕대가 감겨있고 오른쪽 다리는 깁스를 했다. 나를 보더니 수진이 눈에 눈물이 고였다. 엄마, 와줬어. 당연하지. 내 딸인데. 수진이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엄마, 미안해. 뭐가? 나 엄마한테 정말 나쁜 짓 했어. 엄마를 돈으로만 봤어. 근데 지금 사고 나서 진짜 무서웠어. 죽을 뻔했어. 엄마 보고 싶었어. 나는 수진이 손을 잡았다. 괜찮아. 이제 다 지나간 일이야. 하지만 정말 지나간 걸까? 내 마음속에는 아직 의심이 남아 있었다. 수진이가 정말 변한 걸까? 아니면 지금 약해져서 나를 찾는 걸까? 이번 기간 동안 나는 매일 수진이를 찾아갔다. 민호도 아이들도 가끔 왔지만 나와 시간이 자연스럽게 어긋났다. 마치 나와 그들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처럼. 어느 날 수진이와 단둘이 있을 때 물었다. 수진아, 보험 수익자 얘기 다시 해도 될까? 수진이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그거 아직 신경 쓰여? 응, 진짜 이유가 알고 싶어. 수진이가 깊게 한숨을 쉬었다. 솔직하게 말할게. 엄마, 나 항상 돈 때문에 스트레스였어. 민호는 계속 실패하고 내일은 불안정하고 애들 교육비는 계속 나가고 그래서 엄마 유산을 생각했어. 근데 엄마는 아직 건강하고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지 몰라서. 그래서 보험을 들면서 수익자를 엄마로 했어. 나한테 뭔가 생기면 엄마가 그 돈 받아서 애들 위해 쓰라고.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수진이가 말을 멈췄다.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엄마가 나중에 치매 같은 거 걸리면 내가 모시면서 그 보험금으로 비용 쓰려고 했어. 그럼 엄마 유산 안 줄어들고 나중에 그대로 받을 수 있잖아. 그 말에 숨이 막혔다. 역시 내 예상이 맞았다. 수진이는 내가 살아있을 때도 죽은 후에도 내 돈을 계획적으로 쓰려고 했던 거다. 수진아, 넌 나를 뭘로 본 거야? 엄마, 미안해.
진짜 잘못 생각했어. 근데 이번에 사고 나고 깨달았어. 엄마는 엄마 인생이 있는 거고, 엄마 돈은 엄마 거라는 걸. 내가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였어. 정말 그렇게 생각해? 응, 정말이야. 이번에 정말 무서웠어. 죽을 뻔했는데. 그때 생각난 게 애들이었어. 애들은 어떡하나. 근데 동시에 엄마 보고 싶었어. 돈 때문이 아니라 그냥 엄마가 보고 싶었어. 수진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나도 울컥했다. 근데 그게 안도의 눈물은 아니었다. 슬픔의 눈물이었다. 딸이 이제야 나를 사람으로 봐주게 됐다. 근데 그게 사고라는 위기 때문이었다. 사고가 없었으면 수진이는 변하지 않았을까? 수진아, 나 이제 더는 지원 못해. 너희가 스스로 해결해야 해. 알아. 엄마, 더 이상 안 부탁할게. 우리끼리 해결할게. 정말. 응. 민호랑도 얘기했어. 이제 엄마한테 의지하지 말자고. 제대로 일해서 우리끼리 살자고. 나는 수진이 손을 잡았다. 그 손이 차가웠다. 근데 약간 떨리고 있었다. 수진이가 정말 변하려고 하는 걸까? 아니면 지금은 약해서 그런 걸까? 수진이가 퇴원한 후 한동안 연락이 없었다. 나도 일부러 연락하지 않았다. 그들이 스스로 한다고 했으니 지켜봐야 했다. 3월이 지나고 4월이 왔다. 벚꽃이 피는 시절이 왔다. 나는 혼자 한강공원에 벚꽃 구경을 갔다. 만개한 벚꽃 아래서 김밥을 먹으면서 나는 내 인생을 돌아봤다. 68세. 남편은 떠났고 딸과는 거리가 생겼고 손주들과도 멀어졌다. 근데 지금 나는 자유롭다.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났다. 나를 위해서 내 시간을 쓸 수 있다. 그게 외로운 일이긴 했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다. 나는 이제 뭘 할까? 아직 건강하고 시간도 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못했던 것들을 이제라도 할 수 있지 않을까? 5월, 어느 날 준서한테서 전화가 왔다. 할머니, 잘 지내세요? 잘 지내. 너, 저도 잘 지내요. 할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서요. 뭔데? 저 고등학교 입시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제일 가고 싶던 외고에 붙었어요. 그래. 축하한다. 감사합니다. 근데 할머니, 그 학교가 사립이라서 돈이 좀 들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자기들이 알아서 한대요. 할머니한테는 부탁 안 한대요. 그 말에 나는 조금 놀랐다. 그래. 네. 그리고 저 알바도 할 생각이에요. 용돈이라도 스스로 벌려고요. 할머니한테 계속 받을 순 없잖아요. 준서야. 그리고 할머니. 저 할머니 보고 싶어요. 돈 관계없이 그냥 할머니랑 얘기하고 싶어요. 그 말에 눈물이 났다. 나도 보고 싶어. 그럼 이번 주말에 같이 밥 먹어요. 제가 알바비로 살게요. 나는 웃었다. 준서가 나한테 밥을 사겠다니. 그게 얼마나 기쁜 일인지. 주말에 준서를 만났다. 신촌역 근처 떡볶이 집에서 둘이 밥을 먹었다. 준서는 학교 얘기, 친구 얘기, 꿈 얘기를 했다. 나는 그냥 들었다. 그리고 준서가 잘하는 걸 느꼈다. 할머니, 저 전에 할머니를 돈 주는 사람으로만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할머니는 할머니고 저는 저예요. 준서, 어른 다 됐네. 아직 멀었어요.
근데 할머니한테는 진심으로 감사해요. 지금까지 고마웠어요. 준서 말에 나는 울컥했다. 드디어 손주가 나를 사람으로 봐주고 있었다. 돈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진 관계를 되찾을 수 있었다. 그 후 지우한테서도 연락이 왔다. 처음엔 좀 어색했지만 얘기하면서 점점 예전처럼 편해졌다. 지우도 변하고 있었다. 예전처럼 쇼핑하자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할머니 얼굴 보고 싶다고 했다. 학교 얘기, 친구 얘기, 미래 꿈 얘기를 했다. 나는 그냥 들어줬다. 그리고 지우가 잘하는 걸 지켜봤다. 수진이와도 조금씩 관계가 나아졌다. 수진이는 프리랜서 일을 늘렸고 민호도 드디어 안정적인 직장에 취직했다. 그들은 스스로 생활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끔 나를 찾아왔다. 돈 얘기는 하지 않았다. 그냥 가족으로서 얘기만 했다. 하지만 완전히 예전으로 돌아간 건 아니었다. 내 마음속에는 아직 상처가 있었다. 한 번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는 건 쉽지 않다. 하지만 조금씩 시간을 들여서 관계를 다시 만들어가는 수밖에. 그리고 어느 날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다. 수진님의 보험 수익자 변경이 완료됐습니다. 수진이가 보험 수익자를 바꿨다. 이제 나 대신 민호와 아이들이 수익자가 됐다. 그게 당연한 거였다. 근데 그 연락을 받았을 때 나는 안도했다. 드디어 그 무거운 짐에서 벗어났구나. 여름이 왔다. 나는 제주도로 혼자 여행을 갔다. 남편과 함께 가고 싶었던 곳들을 혼자 찾아갔다. 사찰을 돌아보고 정원을 거닐고 녹차를 마셨다. 남편 사진을 가지고 가서 함께 여행하는 기분이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나는 새로운 취미를 시작했다. 도예 수업을 듣기 시작한 거다. 흙을 만지고 모양을 만들고 구워내는 과정이 재미있었다. 그리고 거기서 새로운 친구들도 만났다. 비슷한 나이의 여성들과 차를 마시면서 인생에 대해 얘기했다. 어느 날 도예 수업 친구가 말했다. 요즘 표정이 많이 밝아졌네. 그래. 처음 만났을 때는 뭔가 긴장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자연스럽고 편안해 보여. 그 말에 깨달았다. 나는 드디어 나를 되찾았구나. 딸을 위해, 손주를 위해 살던 인생에서 나를 위해 사는 인생으로.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니다. 나를 소중히 하는 게 결국 주변 사람도 소중히 하는 거다. 가을이 왔다. 단풍이 드는 시절이었다. 나는 혼자 북한산에 올랐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 자주 함께 등산했었다. 이번엔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정상에 서서 서울을 내려다보면서 깊게 숨을 쉬었다. 맑은 공기가 폐를 채웠다. 그리고 어느 날 병원에서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세브란스 병원입니다. 혹시 강민호 씨 보호자세요?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무슨 일이세요? 강민호 씨가 갑자기 쓰러지셔서 지금 응급실에서 치료 중입니다. 보호자분과 연락이 안 돼서요. 혹시 장모님이시죠? 나는 잠깐 생각했다. 민호가 쓰러졌다. 수진이와 연락이 안 된다. 병원은 나를 가족으로 와달라고 하고 있다. 근데 나는 민호 장모다. 하지만 나는 이제 그들 생활에 관여하고 싶지 않다. 지원도, 돌봄도 하고 싶지 않다. 나는 내 인생이 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제 그 가족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수진 씨와 연락해 주세요. 그런데 장모님, 응급 상황인데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책임이 없습니다. 수진 씨한테 연락해 주세요. 나는 전화를 끊었다.
손이 떨렸다. 냉정한 사람이라고 생각될까? 하지만 이게 내 선택이다. 이제 그들을 위해서 나를 희생하고 싶지 않다. 그날 저녁 수진이한테서 전화가 왔다. 엄마, 병원에서 연락 왔었어. 민호가 쓰러졌는데. 들었어. 왜 안 오신 거예요? 수진아, 이제 나는 관계없어. 내 남편이니까 내가 처리해. 엄마, 차가워요. 가족인데, 가족. 진짜 그렇게 생각해. 나를 ATM으로 밖에 안 봤으면서. 수진이가 침묵했다. 수진아, 나는 이제 너희 인생에 관여 안 해. 내 인생을 살 거야. 그게 서로를 위한 거라고 생각해. 엄마, 민호 씨 걱정하고 있어. 근데 그건 내가 처리할 일이야. 내가 아니야. 나는 전화를 끊었다. 그리고 눈물이 났다. 근데 그게 후회의 눈물은 아니었다. 해방의 눈물이었다. 드디어 나는 자유로워졌다. 그 후 수진이한테서 여러 번 전화와 문자가 왔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나중에 친구를 통해서 민요가 다행히 큰일은 아니었다는 걸 들었다. 근데 나는 관여하지 않았다. 그게 내 결정이었다. 겨울이 왔다. 또 1년이 지나려 하고 있었다. 이 1년 동안 내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다. 딸과 손주들과의 관계가 변했고, 나 자신과의 관계도 변했다. 나는 이제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사는 법을 배웠다. 연말에 도예 수업 친구들과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 내가 만든 그릇과 화병들이 전시됐다. 많은 사람이 보러 왔다. 그리고 몇 개는 팔리기도 했다. 큰 돈은 아니었지만 내 작품이 인정받은 게 너무 기뻤다. 전시회 마지막 날 준서가 찾아왔다. 할머니, 대단하세요. 이거 다 할머니가 만드신 거예요. 그래. 어때? 진짜 멋있어요. 저 이 화병 사고 싶어요. 사지 마. 할머니가 줄게. 아니에요. 제대로 사야죠. 할머니 작품인데. 준서는 자기 용돈으로 화병을 샀다. 그게 나한테는 세상에서 제일 기쁜 일이었다. 새해가 왔다. 나는 혼자 새해 맞이를 했다. 근처 성당에 미사를 갔다. 촛불을 켜고 기도했다. 특별한 걸 기도한 건 아니었다. 그냥 건강하고 평온한 날들이 계속되기. 그리고 딸과 손주들이 각자 행복한 인생을 살기. 근데 이제 나는 그들 행복을 떠맡을 필요가 없다. 그들은 그들 인생을 사는 거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이 조용히 쌓여갔다. 나는 그 눈을 보면서 걸었다. 차가운 공기가 뺨을 스쳤다. 근데 마음은 따뜻했다. 집에 들어가서 차를 우려 창밖을 봤다. 눈 내리는 풍경이 아름다웠다. 남편 사진을 봤다.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 눈을 함께 봤을 거다. 근데 남편은 이제 없다. 나는 혼자다. 하지만 외롭지 않다. 나 자신과 마주하고 나를 소중히 하는 법을 배웠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였다. 전화벨이 울렸다. 번호를 보니 모르는 번호였다. 받아보니 수진이 목소리였다. 엄마, 오랜만이야. 수진아. 엄마, 지금 괜찮아? 응, 괜찮아. 잠깐 침묵이 흘렀다. 엄마, 나 계속 생각했어. 엄마한테 정말 나쁜 짓 했구나. 엄마를 사람으로 안 보고 돈으로만 봤구나. 미안해. 수진아. 이제 사과해도 용서 못 받을 수도 있어. 근데
제대로 말하고 싶었어. 엄마,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나는 말없이 듣고 있었다. 엄마, 이제 무리하게 부탁 안 할게. 엄마는 엄마 인생이 있는 거니까. 근데 가끔 그냥 얘기라도 하고 싶어. 돈이나 부탁 관계없이 그냥 엄마랑 대화하고 싶어. 그래, 진짜 만나줄 수 있어? 응, 시간 두고 천천히. 고마워, 엄마. 전화를 끊고 나는 창밖을 봤다. 눈은 멈춰 있었다. 하늘이 조금 밝아지고 있었다. 새로운 관계. 그건 예전보다 건강한 관계일지도 모른다. 돈이나 의무가 아니라 진짜 사랑으로 이어지는 관계. 그걸 만드는 데는 시간이 걸릴 거다. 근데 괜찮다. 서두를 필요 없다. 봄이 왔다. 벚꽃이 피었다. 나는 또 혼자 꽃 구경을 갔다. 근데 이번엔 도예 수업 친구들도 함께였다. 다 같이 도시락을 싸서 벚꽃 아래에서 웃었다. 그리고 어느 날 수진이가 지우랑 준서를 데리고 우리 집을 찾아왔다. 손에 떡을 들고. 엄마, 이거 우리가 만든 거야. 서툴지만 수진이가 웃으면서 말했다. 나는 그 떡을 받아 들고 다 같이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다. 얘기는 일상적인 거였다. 다른 건 없었다. 돈 얘기는 하나도 없었다. 그냥 가족으로서 얘기만 했다. 지우가 말했다. 할머니, 다음에 우리 학교 축제 때 와줄 수 있어요? 저 연극부에서 공연하거든요. 그럼 기대할게. 준서가 말했다. 할머니, 저 다음 주에 축구 시합 있어요. 응원 와주세요. 물론이지. 나는 손주들이 잘하는 걸 지켜볼 수 있다. 그게 할머니 역할이다. 근데 그건 돈을 주는 게 아니다. 그냥 옆에 있는 거다. 응원하는 거다. 사랑을 보여주는 거다. 그게 진짜 가족이다. 그들이 돌아간 나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다. 조용한 방. 근데 마음은 충만했다. 남편 사진을 봤다. 여보, 나 이제 알았어. 가족이라는 게 돈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 사랑과 존중으로 이어지는 거라는 거. 창밖을 보니 해가 지고 있었다. 주황색 빛이 방을 비췄다. 나는 깊게 숨을 쉬었다. 그리고 미소 지었다. 앞으로의 인생은 아직 길다. 뭘 할까? 어디 갈까? 누구 만날까? 모든 게 내가 정한다. 내 인생은 내 것이다. 누군가를 위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을 위해서 산다. 그게 내가 배운 거다. 그리고 그게 내 새로운 시작이었다. 밤이 됐다. 별이 빛나고 있었다. 나는 베란다에 나가서 하늘을 올려다봤다. 무수한 별들이 조용히 빛나고 있었다. 그 중 하나가 남편일지도 모른다. 나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고마워. 당신이 있었으니까 지금의 내가 있어. 그리고 나는 방으로 돌아가 침대에 누웠다. 내일은 도예 수업이 있다. 새로운 작품을 만들 예정이다. 친구들이랑 점심 약속도 있다. 그리고 주말엔 준서 축구 시합을 보러 간다. 내 인생은 이제부터다. 아직도 하고 싶은 게 많다. 잠들기 전에 생각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이가 몇이든 새로운 시작이 있다. 그리고 나를 소중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가족을 사랑하는 거랑 나를 희생하는 건 다르다. 나는 드디어 나를 되찾았다. 그리고 그게 내 최고의 행복이었다. 조용한 밤, 편안한 호흡, 그리고 내일에 대한 기대. 내 이야기는 계속된다. 혼자지만 외롭지 않게.
자유롭고 충만하게. 이게 내 인생이다. 내가 선택한 내 길이다. 그리고 그건 정말 아름다운 거였다.